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리 및 적용 범위를 보시게 되면 선택성 검출기를 이용해서 시료 중의 특정 성분에 의한 적외선 흡수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료 중에 들어오는 특정 성분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 자, 그리고 대기 및 굴뚝 배출 기체 중에 오염물질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비분산 정필태형 적외선 가스 분석기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비분산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기 때문에 제목상에서 핵심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적외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따라서 적외선의 흡수량 변화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농도를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상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비분산이라고 하면 비철 프리즘이나 회절격자와 같은 분산 소자에 의해서 분산하지 않는 것. 여기서 비분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하지 않는 것이 비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분산이라는 것은 프리즘이나 회절격자에 의한 분산 소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프리즘이나 회절격자와 같은 분산 소자에 의해서 분산하지 않는 것이 비분산의 정의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필터형이라는 게 있어요. 측정 성분이 흡수되는 적외선을 그 흡수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식. 그래서 적외선을 그 흡수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적외선. 그리고 시험상에서는 반복성과 비교가스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반복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분석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측정 대상을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개개의 측정치가 일치하는 정도.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오답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을 때 반복성이 오답이 많이 되는 조건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단시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시간의 반대가 뭘까요? 장시간. 그래서 장시간이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출제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시간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비교가스입니다. 시료선에서 적외선 흡수를 측정하는 경우 대조가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 가스입니다. 자, 비교가스라는 것은 대조가스로 사용을 하고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 가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시료셀이라고 하면 시료가스를 넣어두는 용기, 비교셀이라고 하게 되면 비교가스를 넣어두는 용기를 뜻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별표 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면 제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에 보면 제로가스와 스팬가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분석계의 최저 농건값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를 제로가스, 그리고 스팬가스라는 것은 분석계의 최고 농건값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최저 농건값, 그리고 하나는 최고 농건값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인데, 최저 농건값을 교정하는 것은 제로가스, 그리고 최고 농건값을 교정하는 것은 스팬가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보면 교정 범위가 나와 있어요. 측정기 최대 측정 범위의 범위가 얼마죠? 80%에서 90%에 해당하는 교정값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교정 범위는 80%에서 90% 범위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42번에 보시게 되면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반의 정필태형은 측정 성분이 흡수되는 적외선을 그 흡수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외선은 지금 방법이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외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필태형은 적외선을 그 흡수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식 맞습니다. 나반의 반복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분석계를 이용하여 다른 측정 대상을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비교적 장시간에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치의 일치 정도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에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장시간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단시간이 되겠죠, 단시간.
그리고 비교가스라는 것은 시료셀에서 적외선 흡수를 측정하는 경우 대조가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 가스입니다. 자, 여기서 대조가스로서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 가스다. 그리고 비분산이라는 것은 퍼리즘이나 회절격자와 같은 분산 소자에 의해서 분산하지 않는 것을 비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의 반대가 비분산이 되니까. 그죠?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특히 나번은 여러분들 장시간, 단시간 잘 기억을 해서 답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복광속 비분산 분석기가 있습니다. 자, 복광속 비분산 분석기는 단광속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비교셀과 시료셀 두 개를 병렬로 조합을 해 놓은 걸 우리가 복광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장치 구성에서는 적외선 광원, 회전 섹터, 광학 필터, 시료셀, 비교셀, 적외선 검출기, 정폭기, 지시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복광속 비분산 분석계의 장치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광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원은 니크롬선 또는 탄화규소의 저항체에 전류를 흘려서 가열한 것을 사용하는데 니크롬윤선 그리고 탄화규소 그리고 회전 섹터를 보시면 시료광속과 비교광속을 일정 주기로 단속시켜 광학적으로 변소시키는 것으로 측정 광신호 예청폭에 유효하고 잡신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게 회전 섹터. 그리고 광학 필터라는 것은 시료가스 중에 간섭 물질 가스의 흡수 파장력에 적외선을 흡수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가 있는데 이것은 단독 또는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광학 필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답으로 여러분들 자주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광학 필터의 종류는 보시다시피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가 있어요.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가 있고 사용을 했을 때는 가스 필터나 고체 필터를 하나씩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 또는 가스 필터와 액체 필터 이렇게 액체 필터를 넣어서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답을 찾는데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 문구 자체를 잘 기억을 하시게 되면 오답을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료셀과 비교셀을 보겠습니다. 시료가스가 흐르는 상태에서 양단의 창을 통해서 시료광속이 통과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시료가 들어가는 셀이 시료셀. 반면에 비교셀이라는 것은 시료셀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면서 시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비교되는 가스, 다시 말해서 활성을 가지지 않는 아르곤이나 질소와 같은 불활성 기체를 주입하는 셀이 용기입니다. 시료셀이 되고 그리고 비교셀이 되고 시료를 주입하는 것이 시료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에서는 비교셀에 들어가는 가스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르곤이나 질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43번을 보겠습니다. 연도의 배출가스 중에 오염물질의 연속 측정에 사용하는 복광속 비분산 분석계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광원은 원칙적으로 니크로민선 또는 탄화규소의 저항체에 전류를 흘려 가열한 것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니크로민선과 탄화규소입니다. 나번 회전 섹터는 시료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간섭 성분 가스의 흡수 파장력에 적외선을 흡수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답은 광학 필터에서는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가 있고 단독 또는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죠. 자, 여기서 광학 필터에는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셀에는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하죠. 그래서 아르곤과 질소와 같은 불활성 기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왜 틀렸죠? 자, 일단 회전 섹터에서는 풀에도 있는 것처럼 시료 광속과 비교 광속을 일정 주기로 단속시켜서 광학적으로 변속시키는 것으로 측정 광신호 정폭에 유효한 잡신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 자체가 아예 틀렸어요.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측정기기의 성능이에요. 대신에 문제를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갈로넣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수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선호한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숫자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재현성에 보시면 동일 측정 조건에서 제로가스와 스팬가스를 번갈아서 몇 회 도입을 하느냐면 3회 도입을 합니다. 자, 3회 도입을 해서 각각의 측정값의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구하죠. 자, 이 편차는 전체 눈금에 얼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전체 눈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야 됩니다. 따라서 3회 도입을 해서 전체 눈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라는 거. 그리고 2번, 감도는 최대 눈금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에 해당하는 농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도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에 해당하는 농도 변화 감지. 그리고 3번, 제로 드래프트라는 것은 동일 조건에서 제로가스를 연속적으로 도입해서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고정형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형은 24시간, 그리고 이동형은 4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는 동안에 전체 눈금의 2% 이상의 지시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건 조건이죠. 그래서 제로 드래프트는 고정형은 24시간, 이동형은 4시간,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의 지시 변화가 없는 제로 드래프트를 사용해야 되죠. 자, 그리고 스팬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 조건에서 제로 가스를 흘려보내면서 때때로 스팬 가스를 도입을 했을 때 제로 드래프트를 뺀 드래프트가 고정형은 24시간, 그리고 이동형은 4시간 동안 전체 눈금의 2%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팬 드래프트와 제로 드래프트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측정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측정 시간의 간격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형은 4시간 이상, 그리고 이동형은 40분 이상을 두고 우리가 측정 시간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측정 시간의 간격은 고정형은 4시간 이상, 이동형은 40분 이상이라는 거.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응답 시간입니다.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하여 안정된 후에 유로를 스팬 가스로 바꾸어 기준 유량으로 분석기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에 어느 일정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화되었을 때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1초 이내여야 한다. 이때 최종 지시값에 대한 90%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얼마 이내야 되느냐 하면 1초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지시값에 대한 90%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라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은 1초 이내, 최종 지시값에 대한 90%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 자,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정성에 보시면 측정 가스의 온도가 표시 온도 범위 내에서 변동해도 성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7번 유량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보시게 되면 측정 가스의 유량이 표시한 기준 유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 변동해도 성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량에 대한 안정성은 기준 유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라는 거. 자, 그리고 주위 온도에 대한 안정성에 보시면 주위 온도가 표시 허용 변동 범위 내에서 변동하여도 성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압 변동에 대한 안정성을 보시면 전원 전압이 설정 전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변화했을 때 지시값 변화는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 주파수 설정 주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서 변동해도 성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상에 보시게 되면 전원 전압이 설정 전압의 몇 퍼센트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변화되었을 때 지시값 변화는 전체 눈금의 1% 이내. 자, 그리고 주파수가 설정 주파수의 2% 이내에서는
변동이 된다 해도 성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인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린 내용들은 암기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문제 44번에 보면 다음은 비부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성능 기준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하여 안정된 후에 유로를 스팸 가스로 바꾸어 기준 유량으로 분석기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에 어느 일정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1번이어야 한다. 또 다른 최종 지시치에 대한 90%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2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상에서 우리가 값을 맞추었을 때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얼마가 돼야 되죠? 1초 이내야 되죠. 자, 그리고 최종 지시치에 대한 90%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얼마가 돼야 되죠? 40초 이내야 돼요. 그래서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은 1초 이내, 최종 지시치에 대한 90%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갈로넣기라든지 내용상으로 틀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론에서 했던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험자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자 입장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되더라도 출제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자주 출제되어 있는 거죠. 그 파트가 지금 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45번에 보시면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성능 기준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44번과 45번은 우리가 분석기의 성능 기준에서 문제 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44번 같은 경우에서는 갈로넣기로 출제한 문제고 45번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재현성은 동일 측정 조건에서 제로가스와 스팸가스를 번갈아서 몇 회 도입을 하죠? 3회 도입을 합니다. 자, 3회 도입해서 측정 값의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구하고 이 편차는 전체 눈금의 얼마죠? 2% 이내에 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응답 시간은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하여 안정된 후에 유로를 스팸 가스로 바꾸어서 기준 유량으로 분석기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에 어느 일정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했을 때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1초 이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은 1초 이내입니다. 그리고 답은 제로 드래프트의 동일 조건에서 제로 가스를 연속적으로 도입해서 고정형은 8시간, 이동형은 4시간 연속 측정하는 동안에 전체 눈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의 지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고정형 몇 시간, 이동형 몇 시간인 거죠. 그럼 둘 다 틀렸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고정형은 몇 시간이 되나요? 고정형은 24시간. 자, 그리고 이동형은 여기는 4시간을 맞네. 이동형은 4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전체 눈금의 몇 퍼센트 이상?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상의 지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감도는 최대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에 해당하는 농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대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기에서 성능 기준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 자체를 숙지를 하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이에요. 자, 원리와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이동상 물질과 고정상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상 물질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동상 물질은 액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정상 물질은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하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동상으로는 액체, 고정상으로는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을 해요. 자, 이동상에 녹는 혼합물을 고분리는 고정상이 충전된 분리관 내로 통과시켜 시료 성분의 용출 상태를 전도도 검출기 또는 광학 검출기로 검출해서 우리가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곳은 주로 어디서 쓰느냐면 강수 있어요. 강수. 비나 눈, 우박 같은. 그리고 대기먼지.
하천수 중의 이온 성분을 정성, 정량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하죠. 정성이라는 것은 성분, 정량이라는 것은 질량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으로는 1번을 그리고 고정상으로는 2번을 사용하여 이동상의 녹는 혼합물을 고불리는 고정상이 충전된 분리관 내로 통과시켜 시료 성분의 용출 상태를 전도도 검출기로 검출하여 그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이론에서 한 것처럼 이동상으로는 주로 뭐를 쓰죠? 액체. 1번에 액체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고정상으로는 뭐를 쓰죠?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하죠. 따라서 4번이 정답. 이동상은 액체, 고정상은 이온 교환 수지.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원리.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석 장치의 구성 순서입니다. 용리액조, 송액펌퍼, 시료주입 장치, 분리관, 스프레서, 검출기, 기록계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순서를 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이온용은 펌 시료분을 써 검출 기록하네.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자, 여기서 이온용이라는 것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뜻해요. 자,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용리액조의 용, 그리고 펌이라는 것은 송액 펌프의 펌, 그리고 시료라는 것은 시료 주입 장치의 시료, 그리고 분이라는 것은 분리관, 그리고 쓰라는 것은 스프레스, 그리고 검출은 검출기, 기록은 기록계. 그래서 용리액조, 송액 펌퍼, 시료 주입 장치, 분리관, 스프레서, 검출기, 그리고 기록계 순서로 이루어진 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순서라는 거. 자, 따라서 바로 밑에 문제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하고 있으면 찾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암기법을 한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온용은 그랬으니까 용이 나와 있는 게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 펌이라는 게 펌퍼입니다. 펌퍼. 자, 그리고 시료 분리관, 시료 주입부가 나와야 되겠죠? 시료. 자, 그리고 분리관, 그리고 스프레스, 그리고 검출기, 기록계. 바로 라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각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용리액조입니다. 이온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온 성분이 용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용출되는 성분이 아니라 용출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리액조의 재질 자체가 이온 성분이 용출이 돼 버려요. 그럼 우리가 시료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온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용리액을 직접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는 밀폐된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된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재질을 주로 쓰느냐 하면 폴리에틸렌 재질, 그리고 경질 유리제 재질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송액 펌프의 구비 조건은 맥동이 적은 것. 자, 맥동이 적어야 돼요. 거의 없으면 좋고. 그래서 맥동이 고르게 작동될 것,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맥동이 고르게 작동될 것. 맥동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압력을 얻을 것, 그리고 유량 조절이 가능할 것, 용리액 교환이 가능할 것.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맥동이 적다는 거. 그리고 용리액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용리액 교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송액 펌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료 주입 장치예요. 자, 일정량의 시료를 밸브 조작에 의해서 분리관으로 주입하는 루퍼 밸브 방식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쓴다고 되어 있어요. 자, 루퍼 밸브 방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그 septon 방법이나 septonless 방식 등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료 주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루퍼 주입 방법이라는 거. 자, 그리고 분리관입니다. 자, 분리관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리관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3번과 4번 정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3번 정도에 보시면 분리관의 재질입니다. 분리관의 재질.
자, 분리관의 재질은 내합성이나 내부식성으로 용리액 및 시료액과 반응이 적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만약에 반응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폭시 수지관이나 유리관을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주로 우리가 재질로서는 에폭시 수지관이나 유리관을 쓰는데 4번은 오답이 주로 나오는 거죠. 1부는 뭐가 사용되어지느냐면 스테인리스관이 사용돼요. 근데 금속이온 분리용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금속이온 분리용으로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질 에폭시 수지관이나 유리관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질입니다. 분리관의 재질. 자,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문제 48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장치 중에서 분리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이온 교환체의 구조면에서 표층 피복형, 표층 방막형, 전다공형, 밀입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 양이온 교환체는 표면에 설폰상기를 보유한다. 답안의 금속 이온 분리용으로는 스테인리스관이 효과적이다. 라번의 분리관은 에폭시 수지관 또는 유리관 등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리관의 재질은 주로 뭐를 사용을 해요? 에폭시 수지관이나 유리관 등을 사용을 해요. 그죠? 그런데 답안에 있는 금속 이온 분리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상에서도 나왔겠지만 스테인리스관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에폭시 수지관이나 유리관을 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스프레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프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스프레스라는 것은 용리액에 사용되는 전해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용을 해줘야 되느냐면 분리관 뒤에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용은 펌 시료분을 써 검출기로 간행했잖아요. 그래서 분리관 뒤에 직렬로 우리가 스프레스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면 전해질 물 또는 저전도도 용매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프레스라는 것은 관형과 이온 교환막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관형을 보시면 관형 중에서 음이온에는 스티롤계 강산형 수지, 그리고 양이온에는 스티롤계 강염기형 수지가 충진이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설명을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스프레스에 관계되는 내용은 대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문제 49번. 고성능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중에서 스프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목적 성분의 전기 전도도를 낮추어 이온 성분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여기서 스프레스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전해질을 물 또는 저전도도 용매로 바꿔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용리액에 사용되는 전해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장치의 구성상 스프레스 앞에 분리관이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관 뒤에 직렬로 스프레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스프레스 앞에 분리관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관형 스프레스에 사용하는 충전물은 스티롤계 강산액 및 강염기형 수지가 있다. 그래서 스프레스에 해당하는 1번과 2번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검출기입니다. 자, 검출기의 종류에 보시게 되면 전기전도도 검출기, 자외선 가시선 흡수 검출기, 그리고 전기화학적 검출기가 있어요. 그럼 먼저 전기전도도 검출기를 보시면 분리관 내에서 용출되는 각 이온종을 직접 또는 스프레스를 통과시킨 전기전도독의 셀 내에 고정된 전극 사이에 도입시키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전기전도도 검출기. 반면에 자외선 흡수 검출기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그리고 가시선 흡수 검출기는 전이금속 성분의 발색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자외선 흡수 검출기, 자외선이 UV가 되잖아요. 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야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선 흡수 검출기는
전이금속 성분의 발색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3번의 전기화학적 검출기 같은 경우에서는 정전이 전극 반응을 이용하는 전기화학 검출기는 검출 감도가 높고 선택성이 있는 검출기로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느냐면 분석화학 분야에서 많이 쓴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세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에서는 50번처럼 출제를 합니다. 자, 문제 50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검출기 중에서 정전이 전극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출 감도가 높고 선택성이 있으며 전량 검출기, 암페로메트릭 검출기 등이 있는 것은 나번 전기화학적 검출기에 대한 설명. 자, 그리고 설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조건을 보시면 실험실 온도에 지금 온도가 15에서 25도씨, 15에서 25도씨라는 것은 어떤 상태죠? 상온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습도는 30%에서 85%,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진동이 없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불식성 가스 및 먼지 발생이 적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대형 변압기, 고주파 가열 등으로부터 전자 유도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전원은 기기의 사용에 지정된 전기 용량 및 주파수로 전압 변동은 10% 이내이고 주파수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압 변동은 10% 이하, 그리고 주파수의 변동은 없어야 한다는 것.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1번에 나와 있는 상대 습도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5번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문제 보시면 문제 51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설치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갑은 불식성 가스 및 먼지 발생이 적고 진동이 없으며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대형 변압기, 고주파 가열 등으로부터 전자 유도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맞죠? 그리고 실험실 온도는 15에서 25도씨라는 상온, 상대 습도는 30에서 85%,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온도는 15에서 25도씨라는 상온, 상대 습도는 30에서 85% 범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전원은 기기의 사양에 지정된 전압, 전기 용량 및 주파수로 전압 변동은 30% 이하가 아니고 얼마예요? 10% 이하. 그리고 급격한 주파수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주파수 변동은 없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0%가 아니고 10% 이하라는 것.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기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환경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파트지만은 우리가 그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기기를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기 분석 쪽에서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낯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는 익숙해지니까 반복적인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